이번 시간은 건축법 9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요청 추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 필요한 때 직접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없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권자 범위에는 특광, 시군구청장 포함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인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인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방상, 환경상, 문화재 보호, 그리고 국민경제 이러한 4가지 사유로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도의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고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이 바로 3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십니다. 3번입니다. 광역시장은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지역계획과 함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의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4번은 제한기간으로서 2년,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5번 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에 건축허가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법이나 도로는 이해관계인 동의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폐지할 수 있다. 폐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번 틀립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가 있습니다. 도로 지정은 새로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받아야 되는데 이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야 되는데 같은 이해관계이지만 이때는 도로 사용자를 말합니다. 도로 지정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칙 외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지정과 관련되어 특별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하기 곤란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의 통로의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폐지하게 되면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폐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대지가 소유노비에 못 미친 도로에 접한 경우 중심선에서 소유노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상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대지가 되게 됩니다.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가 필요한데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264, 364란 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공장은 3,000 이상 붙어있죠. 그리고 이런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이 건축선은 소요 너비가 확보된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는데 이 도로의 소요 너비가 못 미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이 도로 확장 시에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합니다. 반면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고 다른 한쪽이 철도 부지나 경사지에 접해 있다면 경사지가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그럴 때 건축선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중심선과 2분의 1, 경계선과 소요 너비가 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중심선과 소요 너비 나오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건축선 지정 기준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는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4번입니다. 연면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축사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축사, 작물 재배사는 예외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이용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면적 관계없이 그냥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물과 3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해야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침범 가능하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대지의 조경 조치 필요한 건축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번 축사, 나무 심을 필요 없죠. 2번 녹지지역, 이미 나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3번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철거 시에 나무 함께 베어버리면 낭비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필요 없죠. 5번 공장입니다. 여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하는 공장과 연면적합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가 생략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상업적에 건축하는 연면적합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여기 물류시설은 연면적합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조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고 1,50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을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도로에 관한 사항과 대지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만약 대지와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내게 되면 조경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을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13번 이 두 가지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 사항과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점검해 나가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2, 13번 문제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우선 1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하기 위해 내진 등급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 내진 등급은 우리 냉장고 같은 곳에 에너지 효율 등급 부착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내진 등급 설정은 국장이 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번 맞습니다. 건축법상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화재 안전 기준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피난 안전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피난 안전 구역 적용 대상은 고층 건축물인데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문처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피난 안전 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과 관련된 설치 기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서로 차이 나는데 그 차이점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3번입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층수가 3층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아 구조안전 확인 서류 가로해 놓습니다.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 10입니다. 특별히 목구조 건축물인 한옥의 경우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둘 10을 모두 더해서 1을 빼버리면 13 나오는데 높이 13m 이상. 둘 10에서 1을 빼버리면 9가 나옵니다. 처마 높이 9m 이상. 그리고 이런 규모 요건에 관계없이 광의의 단독택과 공동택의 경우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게 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이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는 이 표준 설계도서 작성하는 자가 국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인명피해가 거의 없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해야 한다. 내진 성능은 내진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권자 또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권자가 확인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유사에 협력 받아야 된다. 설계자 추천호시고 건축 구조유사 추천호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확인을 건축사인 설계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기술사를 비교하게 되면 기술사가 월등히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 따신 분이 8만 명 정도이고 기술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2,0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법은 다솔리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건축물 안전을 확인하는 자는 건축사인 설계자이고 구조기술사는 보조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무사분 알고 있으시죠? 건축구조기술사는 조무사 역할을 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건축의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필로티 형식이라면
3층 이상인 때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 구조교사의 협력받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5층 이상층의 문화집회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 30층 이상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죠.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우리 건축법의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승강기가 있는데 이러한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승용 승강기는 설치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며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때 설치 대상이고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성능 좋은 탁월한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2번 옳은 이야기죠. 3번입니다.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 공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되며 대피 공간 통하는 출입문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아파트일 때 계단 한 라인을 두 세대가 보통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이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계단 라인 사용하는 이쪽에 대피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 대피 공간 통해 이웃 세대 다른 계단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의 층의 아파트의 경우는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대피 공간 출입하는 문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인데 우리 아파트에 철문이 있죠. 그 철문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 가로 해놓습니다. 11층 이하 주놓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해야 한다. 4번 틀립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한 건물에 사람을 구조하거나 화재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소방관 진입창 필요 대상은 11층 이하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1층은 소방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건축물 기준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차, 이삿짐 센터의 사다리차 달리 보통 10층 정도만 탔거든요. 그래서 11층 이하에나 소방관 진입창 설치했을 때 의미 있고 12층 이상에는 설치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층 이하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중에 아파트로서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 가로 해놓으시고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층수가 8층이고 높이 32m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이죠. 높이 32m 하면 충분히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죠. 14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바다 면적합 10,000제곱미터인 농수산물 유통시설 공개 공지 설치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시설 주목습니다. 여름철에 가락시장 방문하게 되면 악취가 좀 심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주종수입니다.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100분의 10 앞에는 대지 면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공개 공지는 원칙적으로 대지에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조경 등을 했다면 그 적용한 것과 공개 공지 설치한 것은 같은 가치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딱 3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할 때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공동주택 신축 시에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신축 시에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그리고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최강창 방향 높이 제한을 120%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능형 건축물 인증받으면, 여기 지능 건축물 인증은 우리 대형 건물 방문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참 많은데 여러 개 엘리베이터 버튼 다 눌러도 해당 층과 가까운 엘리베이터 한 대만 작동하는 경우 보신 적 있죠? 그게 지능형 건축물 인증받은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85%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15%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인데 이 공개 공지 확보한 건축물의 경우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잘 숙지하시면 시험에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완화에 관한 사항 저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5번입니다. 공개 공지 60일 범위 내 문화행사 판촉 활동 공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답을 1번으로 넣습니다. 15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여기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는 곳은 비개발 용도에 지정되는 것입니까? 개발 용도에 지정되는 겁니까? 개발 용도에. 특별건축지역 지정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가로 속에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변경 제외한다.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2번입니다. 건축 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 적용 계획서 등의 대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장, 지도시사가 지정하지만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에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내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만 해놓습니다. 4번.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줄쳐 놓습니다. 4번 틀리죠.
올해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항들을 개정했었습니다. 그 개정 사항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에 대비하는 필수 자세가 될 겁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인데,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용산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적 있습니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는 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 산지의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아닙니다. 군사기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국장 지도이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고 나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국장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요청하던데 신청하던데 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서 행정청이고요. 행정청 아닌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부탁하면 그때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비행정청이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이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정청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별건축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되게 되면 관리청에 동의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 뺀 땅을 사유지라 하죠. 저 사유지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비행정청은 지도이사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받은 지도이사는 45일 이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저 결정 이튿날부터 14일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함께 공부하셨을 때 기지 산대 입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국토계획법의 통보는 45일 내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은 특별히 유별나게 제한한 날부터 45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효과와 관계되어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의시한다, 용도지역 등은 변경되는 것 제외한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되게 되면 구역 지정한 날부터 5년 내 목적 부합하는 건물의 착공 이루어지지 않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 때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죠. 이러한 건축 행위 시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번, 4번 틀린 겁니다. 5번. 국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 답을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지역,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등을 함께하고자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1. 지구 단위 계획구역 2.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3. 존치 지역 4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5번 국장이 지정하는 구역.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인가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그 인가권자는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은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답을 5번을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하나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 두 필지 이상을 한 사람이 소유하더라도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건축협정 특례 적용하고 착공 신고한 경우 20년 경과한 후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20년 경과돼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폐지하는 경우 폐지 추천습니다.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받아야 된다. 전원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건축협정 체결하여 함께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건축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최근 기출문제에 토지의 소유자에는 지상권자 포함된다는 것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찬성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견되는 것으로서 결합 건축이 있습니다. 여기 결합 건축 대상과 관계된 사항은 최근 개정되었는데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대지 간의 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에도 결합 건축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체결하고자 하면 용적률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결합 건축 체결할 수 있고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원래 내 땅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용적률 빌려 1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15층짜리 건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용적률 빌리는 목적이 견고한 건물 건축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의 재단 존속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최소 유지기간도 30년이고 저 30년 지난 때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층을 추가로 만들었다면 그거 철거해야 되죠. 그 철거를 해체를 하고 그 해체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때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을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4번 한교시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맞는 이야기죠. 5번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 추천습니다.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 건축의 폐지 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17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원상 회복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하죠. 그래서 징수할 수 없다. 그게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중, 감경 가능한데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로서 그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가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이행강제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행정제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